여러분은 아주 작은 USB 하나가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여기 북한의 최고 위층 권력자로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누렸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평양 중심가에 자리 잡은 호화로운 아파트와 외제차, 그리고 특권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인생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죠. 남편이 김정은과 관련된 최고 기밀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녀와 가족의 삶은 끊임없는 공포와 절망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USB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 남편과 아들의 희생, 그리고 자유를 향한 처절한 탈출.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탈북기가 아닙니다. 북한 최상위층에서 하루아침에 추방자가 되어 목숨을 걸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까지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믿을 수 없이 고통스럽고 극적인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잊지 못할 한 여성의 놀랍고 숨막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북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그 작은 USB에 담긴 진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죠. 그 작은 저장 장치 하나가 저와 제 가족의 운명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당시 평양에 있는 저희 집은 북한에서 최상위 권력층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남편 강태준이 보위부 수사국장으로 일하면서 얻은 특혜였죠. 매일 아침 검은색 벤츠가 남편을 데리러 왔고 저는 다른 고위 간부 부인들과 함께 평양 제1백화점에서 외국 수입품을 살 수 있는 특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가족은 북한에서 상상할 수 없는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김정은의 개인 경호팀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큰 권력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것이었죠. 태주는 그날 밤 축하주를 마시며 기쁨에 넘쳤습니다.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북한 최고 위층의 측근으로 발탁된다는 것은 우리 가족의 지위가 더욱 견고해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태주는 환한 미소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경호팀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몇 주 후부터 남편은 달라졌어요. 밤에 자다 벌떡 일어나 식은땀을 흘리는 일이 잦아졌고 전화가 올 때마다 몸을 떨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새 직책에 대한 부담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태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문을 꼼꼼히 잠그고 창문의 커튼을 모두 내린 후 태준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장군님이 심각한 병에 걸려 많이 아프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해외 의사들이 비밀리에 들어와 치료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건강 문제는 국가 최고 기밀이었죠. 그런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와 함께 숙청이 시작되었다는 무서운 현실을 알렸습니다. 민우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했죠.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은밀한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서류 가방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전화는 최소한으로 했고 집 안에서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 민우에게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신신당부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은 김정은의 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후계 문제로 내부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전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어요. 태주는 그것을 저에게 건네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목숨이 달린 것이라는 무거운 말과 함께요. USB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기록, 숙청 명단, 북한 정권의 불안정한 실상이 담겨 있을 거라고 직감했어요. 그날 밤 저는 USB를 방바닥 장판 밑에 숨겼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깊은 공포와 절망이 있었어요. 그날 밤 태주는 자신이 본 것들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의 발작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 비밀리에 들여온 최신 의료 장비, 숙청당한 간부들의 이름. 모든 말을 머릿속에 새겨두려 했지만 너무 충격적이고 무서웠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문소리에 놀라고 낯선 전화에 가슴이 뛰었죠. 아들 민우도 집안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말수가 줄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란 사실을 말이죠. 그러던 어느 새벽 날카로운 현관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이런 시간에 누구? 태주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고 저는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은 차량 여러 대가 집 앞에 서 있었죠.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저를 바라보며 눈빛만으로 많은 것을 말했어요. 끝났다는 것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제복의 보위부 요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저는 뭐라도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우는 자신의 방에서 놀란 표정으로 나왔다가 보위부 요원들을 보고 얼어붙었죠. 검은 제복의 남자가 공식적인 어조로 강태준에게 반역죄로 체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저희는 가족 식사를 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말이죠. 갑자기 모든 것이 악몽처럼 변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공포가 아닌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민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민우를 부탁한다는 말만 남겼어요. 그 짧은 말에 담긴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후 집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보위부 요원들은 모든 서랍과 벽장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저는 방바닥 밑에 숨겨둔 USB가 발견될까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죠. 다행히 그들은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집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저를 붙잡고 울었어요. 17살 소년의 눈에 담긴 공포와 혼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주고 싶었지만 진실을 말하면 더 위험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죠.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보위부 요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24시간 내에 평양을 떠나라는 명령을 전달했어요. 추방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청진으로. 북한에서 수도 평양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기득권과 특권을 잃는다는 의미였죠. 특히 함경북도 청진은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나 다름없었습니다. 짐을 싸는 내내 현실감이 없었어요. 열흘 전까지만 해도 북한 최고 권력층의 일원이었던 저희 가족이 하루아침에 추방자가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살았던 집, 익숙한 물건들,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했죠. 단지 작은 트렁크 몇 개만 가지고 말이에요. 청진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건물들이 점점 뒤로 사라지고 풍경은 점차 황폐해졌어요. 민우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의 따스함만이 저를 붙잡아 주었죠. 청진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녹슨 철조망이 둘러쳐진 낡은 아파트였어요. 한 방짜리 좁은 공간에서 새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벽에는 습기가 스며 있었고 전기는 하루에 몇 시간씩 끊겼죠. 평양에서의 생활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끝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이 체포된 지 2달이 지났지만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요.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민우는 아버지가 사라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밝고 활기찼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말수가 적어지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배급량은 턱없이 부족했고 전기와 수도는 불규칙적으로 공급되었어요. 저는 시장에서 작은 물건들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지만 민우의 미래가 가장 걱정됐습니다. 명문대를 꿈꾸던 아이는 이제 모든 희망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청진 보위부 말단 요원으로 발령받았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반역자의 아들이 보위부에?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것은 민우를 감시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민우는 매일 아침 어두운 표정으로 출근했고
밤늦게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아이의 눈에는 점점 더 깊은 고뇌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밤중에 자주 민우가 악몽에 시달리며 소리를 지르는 일이 많아졌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책상 서랍에서 술병을 발견했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19살 아들이 벌써 술로 현실을 도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 민우는 제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보이부 내부에서 극비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죠.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그날따라 불안한 마음에 집안 청소를 하다가 민우의 방 매트리스 밑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USB와 쪽지가 있었어요. 쪽지에는 이 USB에 김정은의 심각한 건강 기록과 숙청 명단이 담겨 있으며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득해졌어요. 민우가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당장 달려가 말리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온종일 불안에 떨며 기다렸습니다. 창문 밖을 보며 민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저녁 무렵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들어온 것은 민우가 아닌 2명의 보이부 요원이었어요. 그들은 냉정한 표정으로 민우가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너지는 다리를 부여잡고 넘어지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들은 민우가 반역 행위를 시도했다는 혐의가 있으나 가족의 체면을 봐서 조용히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유해도 돌려받을 수 없었어요. 그저 작은 상자에 담긴 민우의 소지품만 건네받았을 뿐이었죠. 집에 혼자 남겨졌을 때 그제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남편도 이제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서름과 분노,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민우가 남긴 상자를 열었을 때 또 다른 USB가 나왔습니다. 작은 쪽지와 함께 어머니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이후 민우의 장례식은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사진 한 장을 놓고 홀로 눈물을 삼켰을 뿐이에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 남편이 끌려가는 모습이 반복해서 떠올랐죠. 하지만 슬퍼할 시간마저 허락되지 않았어요. 보이부의 감시 눈길이 더욱 날카로워졌으니까요. 민우의 일로 인해 저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USB를 화장실 타일 뒤에 숨겨두었어요. 매일 밤 그것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마치 남편과 아들의 마지막 흔적을 붙잡는 것 같았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북한 땅에서는 불가능했어요. 탈북,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후에도 한 달간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감시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였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고 배급소에서 줄을 서고 인민반 회의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주민처럼 보이려 노력했어요. 내면의 불안과 초조함을 철저히 숨기며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청진 최신소 교환원으로 일자리를 구한 것은 의도적이었어요.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전화 교환을 담당하면서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고 국경 지역의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브로커인지, 어느 경비대가 뇌물에 약한지, 어떤 경로가 안전한지 조금씩 정보를 모았어요. 야간 근무 중에는 태준의 옛 부하였던 한 보위부원과 접촉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도 태준을 존경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를 통해 두만강 국경 경비대 일정표를 입수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북중 국경의 특정 구간이 가장 취약하다는 정보였어요. USB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작은 십자가 목걸이 안에 숨겼어요. 북한에서는 종교 물품을 소지하는 것이 위험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안에 USB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매일 밤 목에 걸기 전 아들과 남편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준비는 6개월이 걸렸어요. 국경을 넘는 데 필요한 돈, 중국 브로커 연락처,
탈출 경로 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감시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더욱 모범적인 주민으로 행동했어요. 직장에서도 표창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탈북 전날 밤 민우와 태준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가슴속에 그들의 얼굴을 새겼습니다. 사진은 두고 가야 했기 때문이죠. 작은 배낭에는 최소한의 옷가지와 건조식품, 그리고 중국 위안화를 숨겼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친척집에 갔다 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어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곳이었습니다. 12년 평양의 호화로운 집도 이제는 2년을 보낸 청진의 허름한 아파트도 모두 과거가 되어버릴 거예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속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공존했어요. 청진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회령으로 가는 기차였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태준과의 첫 만남, 민우의 탄생, 평양에서의 화려했던 시절,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진 모든 것.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위험천만한 여정, 생사의 갈림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회령에 도착해 미리 약속된 안내인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에서는 친척 방문 허가증으로 무사히 통과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검문소에서 보안원이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목걸이 십자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았지만 안내인의 뇌물 덕분에 간신히 통과했어요. 두만강 앞에서 경비병 교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1시 30분 드디어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얼음장 같은 물에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어요. 공포가 저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안내인이 쓰러졌습니다. 숲으로 달렸어요. 중국 마을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도시로 이동하는 중에 공안에게 검문당했지만 다행히 통과했어요.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던 중 인신매매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브로커가 급히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많은 탈북 여성들이 팔려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마주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기차로 베이징에서 쿤밍까지 40시간 동안 숨죽이며 이동했어요.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으로 가는 산길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어요. 라오스 정글에서는 배고픔과 갈증으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독사를 피해 숨을 죽였고 길을 잃고 헤맨 적도 있었어요. 태국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라오스 국경 수비대와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간신히 태국 땅을 밟았지만 불법 입국자로 구금되었어요. 한 달간 열악한 이민국 보호소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마침내 한국 대사관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방콕 대사관으로 이동해 따뜻한 음식과 깨끗한 옷을 받았어요. 인천행 비행기 표를 받았을 때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목걸이 속 USB가 무사한지 확인했어요. 태준과 민우를 위해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공항 바닥을 밟는 순간 드디어 자유의 땅을 밟았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의 홍수가 저를 덮쳤습니다. 저를 맞이한 사람들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었어요. 국정원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공항 한쪽에 마련된 별도의 통로로 저를 안내했어요. 탈북민들이 입국할 때 거치는 특별 절차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USB에 담긴 정보를 언제 공개할지 고민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로 이동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차량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건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국정원 조사시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내부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침대와 책상, 욕실이 갖춰진 공간이었습니다. 평양의 호화로운 집이나 청진의 좁은 아파트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죠. 다음 날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다른 방으로 이동해 신문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 가족관계, 남편의 직책, 탈북 경로 등 모든 것을 물었어요. 처음에는 USB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루는 조사관이 제 목걸이를 유심히 보더니 종교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이것이 신호라고 느꼈어요. 떨리는 손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열어 USB를 꺼냈습니다. 조사관의 눈이 커졌어요. USB를 건네며 남편과 아들의 이야기,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USB를 확인한 후 조사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높은 직급의 조사관들이 들어왔고 질문의 깊이도 달라졌습니다. 김정은의 병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의사들이 치료했는지, 북한 내부의 권력 다툼은 어땠는지. 모든 질문에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했어요. 어느 날 저녁 주임 조사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USB에 담긴 정보가 매우 중요하며 남한 정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제 남편과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말에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당분간 극비로 취급될 것이라고 했어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조사는 총 2달간 이어졌어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이 반복되기도 했죠. 의심과 검증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USB의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조사가 길어질수록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가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는 희망이 커졌습니다. 마지막 날 주임 조사관은 제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어요. 저의 신분을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신원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북한 인권 활동가로서 공개적으로 활동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는 민우와 태준의 희생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후자를 선택했어요. 목숨을 걸고 가져온 진실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원에 도착한 첫날, 높은 철조망과 경비원들이 있는 모습에 북한을 떠올리며 잠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곳이 나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끗한 2인실과 매일 3끼 제공되는 풍성한 식사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원에서의 일정은 빡빡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 저녁 식사 후에도 추가 활동이 이어졌어요. 남한 사회 이해, 법률 교육, 컴퓨터 사용법, 금융 교육 등 새로운 정보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때로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북한과 너무 다른 남한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영어 단어와 컴퓨터 사용이었어요. 북한에서도 일부 영어를 배웠지만 남한에서는 일상 곳곳에 영어가 넘쳐났습니다. 마우스, 클릭, 인터넷 같은 단어들이 낯설었어요. 컴퓨터를 처음 만졌을 때는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교육으로 조금씩 익숙해져 갔어요. 하나원에는 저 말고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탈북민들이 있었습니다. 함경북도 출신의 젊은 여성들, 양강도에서 온 노인들, 심지어 평양 출신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아픔을 공유한 동료라는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각자의 탈북 과정과 북한에서의 삶을 나누며 눈물 짓기도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심리치료 시간이었습니다. 전문 상담사와 1대1로 만나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과 아들을 잃은 슬픔, 탈북 과정의 트라우마,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까지. 처음으로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눈물을 쏟아내며 말할 때마다 가슴속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상담사는 제가 겪은 일이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으며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치유의 시간은 미술 치료였어요. 그림을 그리며 제 내면의 상처와 마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온통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채웠던 캔버스가
시간이 지날수록 푸른색과 녹색이 더해졌어요. 마음의 변화가 그림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나만의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의견을 표현해도 괜찮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말을 아꼈지만 점차 제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이 지나갈 무렵 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컴퓨터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지하철 노선도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과정의 고통을 완전히 극복하진 못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퇴소를 일주일 앞둔 날 상담사는 제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태준과 민우의 희생을 의미 있게 만들겠다고. USB에 담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상담사는 처음으로 제 눈에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았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후 하나원을 나와 처음 마련한 원룸은 서울 외곽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12평 남짓한 크기였지만 제게는 자유의 성이었어요. 밤새 불을 켜둘 수 있고 텔레비전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곳.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상이었습니다. 적응은 쉽지 않았어요. 지하철에서 길을 잃어 몇 시간을 헤맨 적도 있었고 남한 사람들의 빠른 말투와 영어 섞인 대화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국정원과의 약속대로 저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강연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모임에서 10여 명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실태, 김정은의 건강 이상과 그로 인한 내부 권력 다툼, 남편과 아들의 희생에 대해 말했어요. 청중들의 놀란 표정과 진지한 눈빛에서 제 이야기가 의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연 요청이 늘어나면서 저는 자유를 찾아서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제 경험과 북한의 실상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언론의 주목도 받았어요. 남편과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새롬통일희망센터라는 작은 단체를 설립했어요.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의 아이들만 왔지만 점차 그 수가 늘어났어요. 아이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영어를 익히고 남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에 큰 보람이 차올랐습니다. 북한 인권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국제사회에도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UN 인권회의에 참석해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국에 전해졌어요. 태준과 민우가 알게 된다면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국에 온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 한강공원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벤치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니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양에서의 화려했던 시절, 청진에서의 고통스러운 나날들, 목숨을 건 탈북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삼까지. 손에는 태준과 민우의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이라 색이 바랬지만 그들의 미소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직도 아리지만 이제는 그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슬픔이 희망으로 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 단체 새롬통일희망센터는 크게 성장했어요. 이제는 서울 시내에 3개 지부를 둔 공식 재단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남한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했어요. 그들의 성공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책 자유를 찾아서는 12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북한 인권에 관한 대표적인 증언으로 자리 잡았어요. 세계 각국을 다니며 강연할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만난 한 의원은 제 이야기가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USB에 담겨있던 정보는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북한 내부의 권력 다툼에 관한 정보는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제 증언은 여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남편과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탈북민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태준과 민우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자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마음속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앞으로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어요. 벤치에서 일어나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에는 웃음소리와 자유롭게 대화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오늘의 햇살처럼 밝은 미래를 향해 저는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태준과 민우의 꿈, 그리고 북한에 남겨진 모든 이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최근 군 내부에서 유출된 한 여성 군인의 증언으로 인해 북한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상상조차 힘든 인권 유린과 성폭력까지 그녀가 목숨을 걸고 폭로한 내용은 국정원조차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북한 당국은 해당 증언을 무마하려 급히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정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통제에 나섰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그녀가 폭로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모두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박서윤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싶어 했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들려주던 이야기들, 위대한 지도자님과 원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는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20살이 되던 해, 저는 용기를 내어 북한군에 자원 입대했어요.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조국을 지키는 것, 그보다 더 명예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입대 전날 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 앞에 펼쳐질 현실들을 말이죠.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첫날, 저는 긴장된 모습으로 군부대에 도착했어요. 높게 솟은 철문과 삼엄한 경비, 그리고 엄격한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움보다 자부심으로 가득 찼죠. 드디어 나도 조국의 일원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첫 식사 시간, 남성 군인들보다 훨씬 적은 양의 음식이 배급되었어요.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죠. 여성 군인들은 언제나 적은 양의 음식을 받았습니다. 배고픔은 제 고향에서처럼 여기서도 변함없는 일상이 되었어요. 게다가 우리 여성 군인들에게는 훈련 후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부대 청소, 빨래, 식사 준비까지 모든 잡무는 여성 군인들의 몫이었죠. 그렇게 군 생활이 계속될수록 차별은 더욱 명확해졌어요. 승진은 여성 군인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훈련 성적이 좋아도, 아무리 충성심을 보여도 우리는 늘 낮은 직책에 머물러야 했죠. 우리는 그저 부속품처럼 취급받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모든 것이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어요. 따뜻한 물로 씻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고, 화장실은 늘 불결했으며 생리대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존엄성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소미라는 동료를 만났습니다. 소미는 저보다 한 해 먼저 입대한 선임이었어요. 소미의 눈빛은 무척 슬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군 생활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소미가 제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 여기서 우리는 조국의 영웅이 아니야. 그저. 소미는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어요. 누군가 우리의 대화를 엿들을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소미의 눈빛에서 공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길의 끝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이죠. 어느 날 밤, 소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깨웠습니다. 다음날 행복조에 가게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소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날, 소미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돌아온 소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고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잠에서 깨어 소미가 침상에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화장실로 달려갔죠.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소미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다른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문을 부쉈습니다. 소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녀의 손목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미를 안고 정신 차리라며 울부짖었어요. 다행히 소미는 목숨을 건졌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소미는 더 이상 예전의 소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생기를 잃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소미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에 떨었어요. 저는 탈출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북한군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죠. 며칠 뒤 소미가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눈에 띄지 않았지만 곧 제 차례가 올 거라고요. 소미의 말은 저를 더욱 두렵게 했어요. 소미의 예언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여성 중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오늘 저녁 8시에 강철한 대위의 숙소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행복조에 선발되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제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소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공허한 눈빛, 자살 시도, 모든 것이 제 앞에 펼쳐졌죠.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공포가 저를 덮쳤어요. 강철한의 숙소로 가야 했습니다. 제 다리는 떨렸고 손은 땀으로 젖었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제발 저를 구해달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계는 어김없이 8시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느리게 걸음을 옮겼어요. 강철한의 숙소로 향하는 길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길이었습니다. 매 발걸음이 지옥으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숙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것이 마지막일까? 이제 저도 소미처럼 될까 하는 생각을 하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철한은 문을 열자마자 저를 안으로 거칠게 끌어당겼어요. 그의 숙소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우리가 지내는 비좁은 병영과는 완전히 달랐죠. 테이블 위에는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고기, 과일, 그리고 술까지. 강철한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행복조의 일원이라고, 그를 잘 모시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저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의 손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공포로 떨리는 몸을 억지로 참으며 서 있었습니다. 소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도 곧 그녀처럼 될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강철한은 제 얼굴을 강제로 들어올렸어요. 그의 숨결이 저희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강철한은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그가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어요. 정현우, 그는 제가 입대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남성 군인이었습니다. 현우는 항상 저에게 친절했어요. 가끔 몰래 추가 배급을 건네주기도 했죠. 저는 그가 저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부대 내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현우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는 충격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그 짧은 순간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강철한은 문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현우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강철한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지만 이내 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제가 당한 일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잃은 느낌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비틀거리며 병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영혼은 이미 몸에서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병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침상에 쓰러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너무 아팠어요. 눈을 감으면 강철한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가 제 이름을 작게 불렀어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현우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보았다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어선 안 된다고, 함께 탈북하자고요. 처음에 저는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탈북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잡히면 총살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현우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다고 했어요. 국경 근처에 친척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현우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두려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남아있는다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명확했어요. 소미의 공허한 눈빛, 제 앞에 놓인 절망적인 미래, 그리고 매일 밤 강철한의 소나기에서 고통받을 생각을 하니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소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이미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것인가요? 아니면 소미처럼 삶을 포기하게 될 것인가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곳을 탈출해야 했어요. 현우는 제 눈빛에서 결심을 읽었나 봅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는 곧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이미 오랫동안 탈북을 생각해왔던 것 같았어요. 그는 경비대의 교대 시간, 감시가 소홀한 지역, 국경을 건너는 방법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소미와 다른 친한 동료들을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저 혼자만 탈출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었죠. 현우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위험도 커진다고요. 하지만 제가 간절히 부탁하자 그는 결국 동의했어요. 다만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데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결심한 것이죠. 성공하면 자유를, 실패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곳에서 우리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빠르게 죽는 것과 천천히 죽는 것, 그 차이뿐이었죠. 현우와의 대화 이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탈북이라는 단어는 북한에서 가장 큰 배신으로 여겨졌어요. 어린 시절부터 배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죠. 그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그 길을 선택하려 하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고 저는 가장 먼저 소미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공허한 눈빛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탈출할 계획이라고, 함께 가자고. 소미의 눈에 잠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두려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소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희망을 잃은 것 같았어요. 자신은 갈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꼭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미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용기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다른 친한 동료들, 조은별, 윤채아, 오혜진에게도 알려야 했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훈련이 끝난 후 저는 그들을 하나씩 불러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놀랐어요. 탈북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서도 저는 같은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곳에 머무는 한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은별이가 먼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강철한의 행복조에서 고통받은 경험이 있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했죠. 채아와 혜진도 곧 동의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자유를 향한 절박한 갈망, 그리고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바람. 현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우리의 결심을 본 그는 결국 동의했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비밀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밤 다른 사람들이 잠든 후 몰래 만났습니다. 현우는 지도를 가져와 탈출 경로를 설명했어요. 우리는 북쪽 국경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야 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강이 얼기 시작하면 건너기 쉬울 거라고 했죠. 현우는 모든 것을 세심하게 계획했습니다.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 감시가 소홀한 지역, 국경 근처의 지형까지. 그는 오랫동안 이 계획을 세워온 것 같았어요. 현우의 친척이 국경 근처에 살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면 브로커를 통해 라오스로, 그리고 태국을 거쳐 대한민국까지 갈 수 있다고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부대를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간 훈련 중에 탈출하기로 했어요. 그날이면 경계가 조금 느슨해질 것이라고 현우가 말했죠. 우리는 각자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옷, 약간의 식량, 물통 등 꼭 필요한 것들만요. 매일 밤 계획을 세우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성공한다 해도 그 이후의 삶은 어떨까? 우리는 모두 북한 외의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곳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는 것.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결의는 더욱 굳건해졌어요. 주변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희망을 느꼈어요. 자유의 가능성, 새로운 삶의 가능성,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죠. 탈출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준비했어요. 현우는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우리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마침내 탈출 전날 밤, 우리 다섯은 마지막으로 모였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맹세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버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현우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자유를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의 말에 우리 모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이제 운명을 스스로의 손에 쥐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의지로 살아갈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탈출 당일 아침, 평소처럼 일과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누군가 눈치챌까봐 조심스러웠어요. 훈련 중에 은별, 채아, 혜진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찾아왔고 야간 훈련 시간, 우리의 탈출 시간이 다가왔어요. 현우는 미리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절대 손 놓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가야 해. 우리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부대의 후문으로 향했어요. 경비병이 교대하는 시간이라 감시가 소홀했습니다. 숨을 죽이며 철조망 아래로 기어갔어요. 철조망을 지나 숲으로 들어섰을 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현우가 급히 속삭였어요. 뛰어. 지금 당장. 우리는 숲속으로 내달렸습니다. 뒤에서는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부대 전체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리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은별이 갑자기 넘어졌지만 저는 급히 돌아가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산길을 올라갔어요. 밤새 우리는 산을 달렸습니다. 체력이 바닥날 때마다 서로 격려하며 계속 나아갔어요. 현우는 가끔 멈춰서서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하지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인들이 추적견을 데리고 우리를 쫓고 있었어요.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두르자. 추적견이 오면 위험해. 우리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필사적으로. 두려움이 온몸을 지배했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산길은 점점 더 험해졌습니다. 가파른 절벽, 깊은 계곡, 무성한 숲. 우리는 모든 장애물을 헤치고 나아갔어요. 혜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 그곳에는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현우의 할아버지 오두막이었어요.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급히 안으로 들였습니다. 빨리, 빨리 들어와. 군인들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처음으로 우리는 잠시 안전함을 느꼈어요. 현우의 할아버지는 서둘러 우리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음식을 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국경으로 데려다 주마. 그때까지 여기서 쉬어라. 현우의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따뜻한 죽을 먹이고 잠시 쉬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밤까지 기다린 후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섰어요. 할아버지는 우리를 안전한 숲길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헤어질 때 현우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이별이었습니다. 북한군의 추격을 피해 우리는 산속을 계속 헤맸어요.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숲속의 열매와 물로 허기를 달래며 며칠을 그렇게 보냈어요. 때로는 추격병들의 발소리가 가까이서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마침내 국경에 도착했을 때 우리 앞에는 얼어붙은 두만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겨울이라 강물 위에 얼음이 얇게 덮여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온 길도 위험했지만 이제 진짜 위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현우가 먼저 얼음 위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모두 숨을 참았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우리도 그를 따랐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얼음 위를 걷는 것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몸이 점점 굳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채아가 갑자기 미끄러졌고 물속으로 빠질 뻔했어요. 현우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 북한군이 우리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총을 겨누었어요.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총성이 울렸어요. 우리 옆에 얼음이 깨졌습니다. 서윤아, 뛰어. 현우가 소리쳤고 우리는 서로 손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뒤에서는 계속 총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얼음이 깨진 곳을 헤엄쳐 건너기도 했습니다. 차가운 물은 뼛속까지 시리게 했어요. 은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다리에 총알이 스쳤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현우와 제가 은별을 부축하며 강을 건넜어요. 우리 모두의 옷은 물에 젖어 무거웠고 몸은 추위로 떨렸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안전하진 않았어요. 중국에서도 우리는 북송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숲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어요. 현우의 계획대로 우리는 중국 지린성에서 며칠간 은신했습니다. 그는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를 만났어요. 브로커는 많은 돈을 요구했지만 현우는 준비해온 금반지와 달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모아둔 전 재산이었어요. 브로커의 도움으로 우리는 중국 남부를 거쳐 라오스로 향했습니다. 그 여정은 또 다른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낯선 땅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늘 붙잡힐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때로는 트럭 짐칸에 숨어 이동하기도 했고 때로는 밤새 산길을 걷기도 했어요.
라오스에 도착한 후 우리는 NGO의 도움을 받아 태국으로 갔습니다. 태국에서 우리는 경찰에 자수했어요. 태국에서의 시간은 길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몇 개월을 보냈어요. 그곳에서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방문했고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받았을 때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렸어요. 비행기에 오른 순간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처음 맛보는 비행기 음식,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은별은 창가에 앉아 계속 밖을 내다보았고 채아는 비행기 좌석을 만지작거리며 감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은 꿈만 같았어요. 대한민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우리를 맞이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대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국정원의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무서운 신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원과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과정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의 조사가 끝난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어요. 하나원은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3개월 동안 남한 사회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 법률, 경제 시스템, 그리고 직업 훈련까지 받았어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컴퓨터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하기, 은행 계좌 개설하기 등 북한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배웠어요.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끝나고 우리는 서울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정부에서 제공한 정착 지원금으로 시작한 새 생활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서울거리를 걸었을 때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기가 부족해 밤이면 대부분의 지역이 어둠에 잠겼는데 서울은 밤에도 낮처럼 밝았어요. 높게 솟은 건물들, 끝없이 지나다니는 자동차들, 화려한 간판들, 모든 것이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도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누구나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다양한 옷을 입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식당에 들어갔을 때 놀라움도 잊을 수 없습니다. 메뉴판에 적힌 수많은 음식들, 테이블 위에 가득 차려진 반찬들, 그리고 무엇보다 배고프다는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배고픔과 싸워야 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사치를 부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여성들의 지위였어요. 북한에서는 여성이 항상 남성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표현하고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존중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성 경찰, 여성 의사, 여성 CEO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본 광경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임신한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작은 행동에서 저는 사회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자유와 풍요로움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너무 많은 선택지,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빠른 생활 속도.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 새로운 세상에 녹아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하던 자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새로운 말투, 새로운 음식, 새로운 문화, 모든 것을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현우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가까워졌어요. 같은 아픔을 겪었고 같은 꿈을 꾸었기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함께 탈북한 친구들과 새로 사귄 한국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현우는 지금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제법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은별이는 미용 기술을 배워 작은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녀의 손재주는 항상 뛰어났습니다. 채아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금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혜진이는 대학에 입학해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읽어가고 있어요.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북한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북한의 실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 또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북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강연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무척 두려웠어요. 북한 말투가 남아있어 놀림을 받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질문하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특히 북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행복조와 북한 여성들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방송 이후 많은 사람들이 연락해왔어요. 그들은 몰랐다고,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는 여성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소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도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밤마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 전, 저는 탈북 여성들을 돕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새날개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탈북을 시도하는 여성들을 돕고 이미 탈북한 여성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작은 시작이지만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현우도 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줍니다. 그는 항상 말해요. 내가 하는 일이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그의 말에 저는 더 큰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들에게 제 소식이 전해질까요? 그들도 언젠가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활동합니다. 언젠가 북한의 모든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존엄과 자유를 찾을 그날을 위해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가 자유를 얻은 이유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에요. 언젠가 모든 북한 사람들이 자유를 찾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모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권력 핵심부에서 거대한 균열이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며칠간 리설주의 측근들이 대거 실종되면서 고위층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건 이 중심에 김여정이 있다는 점이죠. 대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한때 저는 리설주의 전담 경호원이었죠. 평양의 권력 중심부에서 근무하며 최고 통치자의 아내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호해야 하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자리였어요. 리설주의 일정에 맞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머무는 모든 공간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를 미리 점검했죠. 리설주는 항상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흐트러짐 없는 표정, 그리고 신중한 말투까지. 그녀의 옆에서 근무하면서 모든 북한 최고위층의 삶을 목격할 수가 있었죠.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리설주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문득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리설주는 조용히 김주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김주애, 즉 최고 지도자의 딸이 차기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었거든요. 공식적으로 후계자가 선언된 것은 아니었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김주애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리설주는 깊은 숨을 내쉬며 딸의 미래를 위해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리설주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딸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다 결국 사건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최고 지도자와 당 간부들이 참석하는 국가 행사가 열렸습니다. 4.15 태양절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였죠. 저는 아침 일찍부터 행사장 주변을 점검했어요. 리설주는 이 자리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었고 저는 그날도 그녀의 경호를 맡고 있었습니다. 리설주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행사 시작 전 그녀는 연설문을 마지막으로 검토하며 심호흡을 반복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특별했습니다. 김주애의 첫 공식 행사 참석을 앞두고 리설주가 직접 소개할 예정이었거든요. 북한 내부에서는 이것이 후계 구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앞자리에는 최고 지도자와 당 고위 간부들이 자리했고 김여정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행사가 시작되고 개회 선언이 끝난 후 드디어 연설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리설주는 단상으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설 직전 사회자가 갑자기 순서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번 연설은 김여정 부부장님께서 먼저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이 나오자 행사장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리설주는 분명 자신이 먼저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리설주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표정을 관리하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반면 김여정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단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강한 어조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북한의 자주권과 체제 수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의 결정이 개인의 의지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죠. 연설을 마친 후 김여정은 자리로 돌아가기 전 일부러 리설주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설 순서 변경이 아니라 김여정이 리설주를 견제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어요. 더 나아가 김주혜의 공식 소개 일정을 무산시킨 것이었습니다. 리설주는 결국 마지막 순서로 연설을 하게 되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식어버렸어요. 그녀의 연설은 짧고 형식적이었습니다. 김주혜에 대한 언급도 최소화되었죠. 행사가 끝나고 관저로 돌아가는 길, 리설주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리설주는 저를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최근 내 주변이 심상치 않아? 보이부의 움직임을 감시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리설주가 견제당하고 있으며 그녀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에서 권력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곧 생존의 위협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일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날도 저는 리설주의 오전 일정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특별한 일정 없이 조용히 지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당 연락원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당 연락원이 김여정이 저를 찾는다고 전했습니다. 순간 등줄기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리설주의 전담 경호원이 김여정의 부름을 받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런 호출은 보통 좋은 징조가 아니었죠. 연락원은 제가 즉시 가야 하며 리설주 동지께는 이미 긴급 경호국 회의로 보고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락원의 말에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미 리설주에게 알리지 않고 저를 부른다는 것은 이 만남이 비밀리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였어요. 북한에서 비밀 만남은 위험한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비공개 관저로 이동했습니다. 경호국 차량이 저를 데리러 왔고 평양 중심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당 고위간부 관저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머릿속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것은 체포를 위한 함정일 수도 있었어요. 관저에 도착하자 보안 검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무기는 당연히 압수됐어요. 경호대원들이 저를 안내했고 응접실에 들어서자 김여정이 홀로 차를 마시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차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세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김여정은 북한 권력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제 충성은 리설주에게 있었죠. 그녀는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저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차를 받았습니다. 김여정은 몇 분간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날씨, 경호국의 훈련 상황, 최근 국가 행사에 대한 평가 등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본론으로 가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김여정은 핵심을 꺼냈습니다. 김여정은 이제부터 리설주 동무의 동향을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김여정이 내게 리설주를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었어요. 스파이가 되라는 것이었죠. 김여정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이 모든 것 위에 있으며 리설주 동무의 행동이 때로는 당의 방향과 맞지 않을 때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리설주 동무가 필요 이상으로 나서는 일이 없도록 제가 도와야 하지 않겠냐고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거절한다면 저는 위험에 처할 것이었어요. 하지만 받아들인다면 저는 리설주를 배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여정은 마지막으로 이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보고는 직접 자신에게만 하고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보고서를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여정은 일어서며 면담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인사하고 물러났어요. 관저를 나오는 동안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리설주에게 이 만남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비밀로 해야 할까요? 어느 쪽이든 위험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이 리설주의 경우 임무를 수행했지만 내면은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김여정의 요구를 이행해야 할지 아니면 리설주에게 충성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로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근무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퇴근한 시간이었어요. 리설주는 제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에서 중요한 문서를 가져와 그녀의 관저로 전달하는 일이었죠. 리설주는 제게 이 문서가 매우 중요하며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평소보다 더 강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그녀는 문서가 있는 책상 서랍에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빈 복도를 조용히 걸어 리설주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당청사는 밤이 되면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복도 끝에서 경비병의 그림자만 가끔 보일 뿐 대부분의 공간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손전등을 켜고 리설주의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서랍을 열기 위해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랍이 이미 살짝 열려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서랍을 완전히 열어보았습니다. 문서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리설주가 말했던 가장 중요한 기밀 서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즉시 리설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상 위 내부망 전화기를 들어 리설주의 관저로 연결했어요. 그녀는 금방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리설주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제게 더 이상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후 저는 급히 내부망 컴퓨터를 켰습니다. 당 간부들의 모든 움직임은 내부망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혹시 누가 사무실에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어요. 로그인하자마자 최근 접속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서류가 이미 김여정 측으로 전달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약 2시간 전 김여정의 비서가 리설주의 사무실에 접근해 문서를 가져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김여정의 함정이었어요. 김여정은 제가 리설주에게 충성하는지 아니면 자신에게 충성하는지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서류가 없어진 사실을 리설주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제가 김여정 편에 서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즉시 컴퓨터를 끄고 어둠 속에 숨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찾았다. 문 열어.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문이 거칠게 열리며 손전등 불빛이 사무실 안을 훑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저를 잡으러 온 것이었어요. 검은 제복을 입은 3명의 요원이 사무실로 들어섰고 그들의 눈빛에서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요원 중 한 명이 저를 발견하고 제 이름을 부르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저희 양팔을 붙잡았어요. 그들은 이미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김여정의 함정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순간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고 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찾았다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강한 소리와 함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손전등 빛이 사무실 안을 비췄어요. 보이부 요원들이 저를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3명의 요원이 사무실로 들어왔고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이미 제가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휘관으로 보이는 요원이 제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리설주 동지의 지시로 문서를 가지러 왔다고 대답했어요. 요원이 어떤 문서인지 추궁하자 저는 기밀 문서이지만 서랍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휘관은 다른 요원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어요. 지휘관은 조사가 필요하다며 저에게 함께 가자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보이부 요원들에게 붙잡힌 그날 밤 저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들은 저를 신문실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조용한 방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리설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석, 지금 즉시 떠나야 해요. 리설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자신의 경호원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부여했어요. 바로 탈북이었습니다. 리설주는 이미 김여정이 저를 이용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상황이 저와 제 가족에게 치명적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날 밤 저는 아내 서지윤과 5살 된 아들을 깨웠습니다. 서지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함께 준비한 작은 배낭에 최소한의 필수품만 챙겼습니다. 사진 한 장, 약간의 식량, 그리고 리설주가 건네준 비상금이 전부였죠. 저희는 평양을 떠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리설주의 도움으로 준비된 트럭이 국경 근처까지 저희를 데려다 주었어요. 운전기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희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북한에서는 말 한마디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었으니까요. 3일간의 긴장된 여정 끝에 저희는 마침내 압록강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국경 지역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지만 리설주가 준비한 정보대로 움직였어요. 국경 수비대의 교대, 시간과 감시가 소홀한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10월의 밤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둠 속에서 기다렸어요. 아들은 너무 어려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지윤의 손에 꼭 잡혀 조용히 있었습니다. 서지윤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지금이야. 저는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국경 수비대의 순찰이 지나간 직후 저희는 숲속에서 나와 강변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압록강은 예상보다 넓고 거칠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중국이 그리고 자유가 있었죠. 서지윤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이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하나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북한에 남는다면 저희 가족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희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고무보트를 펼쳤습니다. 아들을 안고 보트에 올랐고 서지윤도 뒤따랐어요. 그렇게 저희는 조용히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희에게 순탄한 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강을 절반쯤 건넜을 때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저희를 비췄습니다. 국경 수비대가 우리를 발견한 것이었죠. 멈춰라. 강 건너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총성이 울렸어요. 저는 서지윤과 아들을 보트 바닥으로 눕히고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두 번째 총성이 울렸고 보트 옆으로 물이 튀었습니다. 서지윤이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더 이상 보트로는 탈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윤아, 아이를 꼭 붙잡고 뒤따라와. 저는 아내에게 외치고 먼저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은 예상보다 강했고 10월의 찬물은 뼈를 애는 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헤엄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또 다시 총성이 울렸고 서지윤의 비명이 들렸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의 망설임이 우리 모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오직 앞만 보고 헤엄쳤습니다. 중국 땅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북한에서의 제 인생과 리설주와의 시간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 제게는 오직 생존만이 중요했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서지윤과 아들도 무사히 강을 건넜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북한 보위부와 협력하는 중국 공안이 우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체포해 강제 북송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서지윤에게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강변에서 벗어나 숲으로 향했어요. 숲속으로 들어가자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추적견까지 동원한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리설주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종이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브로커 이성우의 연락처였어요. 우리는 작은 마을의 공중전화를 찾아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성우는 30분 안에 갈색 트럭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정확히 30분 후 갈색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한국계 중국인 이성우였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트럭에 올랐고 그는 곧바로 출발했어요. 2시간 정도 달렸을 때 공안 차량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성우는 급하게 방향을 바꿔 작은 마을에 도착했고 트럭을 창고에 숨겼습니다. 이성우는 이제부터 걸어서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라오스 국경을 넘고 그 다음 태국까지 가야 한다고 했어요. 태국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새 옷과 신발, 식량, 간단한 중국어와 라오스어 회화 쪽지, 그리고 지도를 주었어요. 그는 자신이 직접 모든 길을 안내할 수 없으며 다른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누구도 믿지 말라는 냉혹한 조언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이어진 목숨을 건 여정은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하면서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을 때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지윤은 울음을 터뜨렸고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리설주의 사무실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 압록강을 건너던 그 차가운 밤, 중국에서의 긴박했던 추격전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북한 고위층 경호원 출신인 저는 특별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신문과 조사가 이어졌어요. 리설주에 대한 정보, 김여정과의 만남, 북한 권력 내부의 갈등에 대해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저희 가족은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어요.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했어요. 남한의 역사,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민주주의 정치 체제,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지식까지 모든 것이 생소했지만 배움의 과정은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을 처음 접했을 때의 놀라움은 아직도 생생해요. 서지윤도 적응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요리 수업에 참여하며 남한의 식문화를,
아들은 어린이집에서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나만의 생활을 배워나갔어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종종 악몽에 시달렸어요.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부모님, 동생, 그리고 친척들. 그들은 지금 어떤 처벌을 받고 있을까요? 저의 탈북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하나원 상담사에게 이러한 걱정을 털어놓았더니 그는 많은 탈북민들이 비슷한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자의 죄책감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어요. 그는 제가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그 무거운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이 끝나갈 무렵 저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 고민했어요. 북한에서 저는 엘리트 경호원이었지만 남한에서는 그저 하나의 탈북민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아이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 마지막 상담 시간에 하나원 담당자는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민으로서 저의 경험과 지식은 남한 사회에서도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국가정보원이나 통일부에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저에게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제가 겪은 모든 것들, 목격한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제가 북한을 완전히 떠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나원을 나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서지훈,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하나원 퇴소 후 국가정보원 자문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정치체제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남한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는 같았지만 사용하는 단어가 달랐고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도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서지우는 지역 복지관에서 북한 요리를 가르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고 아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금방 남한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제 삶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우연한 기회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부터였어요. 북한 권력층의 내부를 경험한 탈북민으로서 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모습으로 출연했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기면서 제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강민석입니다. 북한 노동당 경호국 소속으로 리설주의 전담 경호원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이 말을 처음 했을 때 스튜디오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 내부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남한 사람들에게도 흔치 않은 기회였어요. 저는 북한 권력 내부의 치열한 다툼, 특히 김여정과 리설주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주애를 후계자로 만들려는 시도와 그것을 둘러싼 권력 투쟁, 그리고 결국 저와 가족이 탈북하게 된 과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전했어요. 방송 이후 제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여러 강연 요청과 인터뷰 제안이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북한의 보복이 두려워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강연, TV 출연, 책 집필까지 제 경험을 통해 북한 체제의 실체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가끔은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이 걱정됩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활동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영향이 갈까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죄책감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최근에는 서지훈과 함께 탈북민 지원 단체를 만들었어요. 우리처럼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남한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아직은 작은 시작이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아내를 지키는 경호원이었지만 이제는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삶입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압록강에 차가운 물살을 헤치고 중국과 라오스, 태국을 거쳐 이곳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야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란 단순히 구속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소중함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